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원 알토고 아카데미 디파이 강사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3기 시민교육 우리 참여하신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환영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셔서 지금 세 번째 오늘 강의를 들으실 텐데, 아마 대부분 다 용어가 좀 생소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고, 뭐 이럴 겁니다. 제가 거의 10개월을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금방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단어나 못 들었던 그런 내용들, 이론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실 이제,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이제 새로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 중요하시지만 당연히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 계시고 또 손주, 손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면 아마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단어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머릿속에 갖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이렇게 확 뛰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파이라는 이 세상에 없던 금융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몇백 년 동안 정부 통제하에 정부가 만든 화폐, 그다음에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은행, 또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중앙기관들을 우리가 거래해서 잘 이용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굳이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또 중앙금융을 안 믿고 살면 안 되냐, 아마 이런 이제 이슈가 생겼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개인 간의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은 그때 2008년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됐고 누군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딱 타임리하게 백서를 어느 분이 논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 발표하자마자 몇 개월 안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2009년 1월 3일 날 채굴이 되고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디지털 자산 쪽에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금융, 새롭게 태어난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디파이라는 이제 그 합성어를 사용하는데, D라는 말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다 해서 이제 중앙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제 단어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스는 뭐 금융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탈중앙 금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탈중앙화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기에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달에 그 강의 들으신 분은 뭐 이 왼쪽 사진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는 왼쪽 사진 하나만 제가 크게 확대를 해왔는데, 무슨 은행일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3월 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저 은행이 미국에서 약 14번째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은행입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파산이 됐냐면 딱 36시간 만에 파산이 됐습니다. 네. 그 파산된 거는 옛날에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돈을 막 사람들이 찾으러 온다고 그래서 은행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해서 뱅크런인데, 지금은 은행 안 와도 돈 다시 찾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다 찾으니까 36시간 만에 돈을 다 빼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나라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생겼다면 아마 10시간, 15시간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빠르잖아요. 인터넷이 잘 되고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 또 중간에도 은행이 하나 또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또 은행이 파산을 해서 이 JP 모간에 정부에서 인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 그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전문가들이 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미국에 약 4,600개 정도의 은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틀리죠. 4,600개 정도 은행이 있는데 약 970개, 1,000여 개 정도가 지금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옛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된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은행하고 투자회사들이 그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그거를 이제 파생 상품으로 만들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채권 자체가 깡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투자한 금융기관들만 일단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다 유사무사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쇄부도 나는 이유는 그때 상황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대표적인 저 엄청난 큰 은행이 왜 몇 시간 만에 파산이 났냐면 저 은행이 자산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그래서 미국 국채에다가 약 5, 60% 정도 되는 돈을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 은행이 잘못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그 국채에다가 투자했다는 게 이 은행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자체가 지금 미국 자체가 뭔가 운영을 자기들이 발행한 국채를 잘 관리를 못했든지 시장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정책을 잘못했든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를 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거래한 은행이 아니고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로 기업들이 거래했던 은행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로 몇 시간 만에 이 은행이 그냥 파산되게 놔두면 그 기업들이 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럼 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 스타트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은행도 지금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죠. 이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국채가 저렇게 문제가 된 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리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도 국채를 갖고 있던 것을 안 팔면 되는데 이제 유동성이 돈이 딸리니까 국채를 손해 보면서 국채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은행이 손실을 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돈을 다 인출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상황이 지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며칠자면은 29일자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29일자에 지금 KBS 뉴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이 언론의 기사가 화된 겁니다. 미국 자체가 지금 은행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자체가 지금 부도 위기다 이런 상황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뉴스 들어보셨죠? 네. 그냥 뉴스만 저게 그때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감하셨나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한국도 멀쩡한데 미국이 부도난다는. 네. 그래서 심각하다. 그 다음에 여기 또 YTN에 또 넣었네. 미국 초유의 사태, 국가 부도 위기. 예, 그럼 이건 왜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요. 미국 행정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 그걸 이제 돈으로 받아요. 그러고 법적으로 그 부채 한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현재 부채 한도가 4경 정도 됩니다. 4경. 조가 아니고 4경. 경이라는 거 들어보긴 하셨죠? 엄청난. 그 부채 한도가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근데 공화당에서 추가로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데 한도를 안 늘려주고 그냥 계속 거기도 정치 싸움을 하느라고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채 발행을 못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만기 돌아오면 국채를 또 갚아줘야 되고 정부에서 또 지방에 다 돈 보내줘야 되고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 있어서 지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에서 돈 지불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 난다는 근거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CDS라는 게 부도 위험 지표입니다. 국채,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부도 위험 지표. 그래서 지금 무려 이 4월 말에 급격하게 이렇게 평이하게 가던 게 저때 당시 2009년 그 금융위기 때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금융위기 때는. 근데 지금 이 정도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예. 우리나라는 이 지표가 지금 156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약 46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엄청 높아져 있어서 부도를 사실상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되면서 그 은행 그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 은행 앞에 어떤 광고차가 딱 그 나왔냐면요. 앞으로는 이제 은행 거래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대형 그 트럭에다 광고판을 해가지고 은행 앞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가장 안전사자리라고 했던 국채,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금 이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골드가 현재 디지털 골드라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 자산일 수가 있겠다 해서 이미 올해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이런 데서는 저희는 모르게 암암리에 계속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월 전 2월 올 초만 해도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겠어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달러보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대는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정치적인 거라 오늘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핫 이슈가 지금 뭐예요? 뉴스 틀면 계속 나오는 거 뭡니까? 오늘, 어제, 그저께. 예, 코인. 누가 코인이에요? 누가 코인을 근데 뭐 코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 국회의원이 몰랐는데 보니까 그 코인을 그것도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코인을 사서 돈을 60억인가 벌었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것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 반대면을 좀 봅니다. 반대면은 뭐냐? 요게 며칠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도 자산으로 이제 인정해서 자산 신고할 때 다 넣어라.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아마 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그 코인이라 이런 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정부나 법에서 아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하고 똑같이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예상입니다.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이 복습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 시간에 블록체인 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것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원래 저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게 이론적으로 좋아도 저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하면 세 단어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탈중앙성이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부나 중앙금융기관이 없는 거기서 벗어난 탈중앙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실내 컴퓨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믿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허가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믿고 우리가 거래했잖아요. 송금도 하고, 갖다 예치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정부가 발행한 화폐도 없이 우리 개인끼리, 은행도 없이, 중개기관이 없이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를 해요? 그래서 신뢰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신뢰가 그러면 뭐를 신뢰하나?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하는 겁니다. 앞에 사실은 좀 긴 문장이라 뺐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뭐 홈페이지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쓰는 홈페이지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내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신뢰 컴퓨터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또 핵심 기술입니다. 왜 핵심 기술이냐? 4차 산업은 초융합, 초연결이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 초융합, 초연결에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융합입니다. 왜 융합이냐? 2차, 3차 산업혁명 때는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고 이 땅에 나왔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없습니다. AI요? AI 60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IoT요? 30년 전에 나온 기술이고, 자율주행차? 그것도 20, 30년 됐어요.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융합돼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고, 더 의미 있는 건 이제 그런 IT 기술들이 뭐하고 융합됐냐면 제조기업, 공장에 이제 그동안에 사람이 운영했던 공장을 이제는 다 스마트 로봇 기계 이런 것들이 가동하게 돼서 그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죠? 지금 스마트폰은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아닐 때, 투지폰일 때 이럴 때는 그냥 핸드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게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전화기를 살짝 연결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기보다는 컴퓨터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실제 내용이 다 컴퓨터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모든 용어 앞에 다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다 스마트가 앞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융합하고 초연결해서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 새로운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이제 열려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파이를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릴 텐데요. 디파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60, 70%는 아시는 거예요. 탈중앙화 금융. 우리 사장님, 탈중앙화 금융 하면 말은 설명 못 하실 수 있지만 머릿속은 아시나요? 네. 정부가 없고, 은행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거래를 하고 필요한 거래를 한다. P2P. 들으셨네? P2P. 예. P2P 거래를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하나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아까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탈중앙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블록체인 기반이 됐는데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언제 나왔냐? 비트코인 때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 14년도인가 15년도에 그 이더리움 19살짜리 캐나다 그 총각이 학생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에다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인 탈중앙화 금융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이제 화폐가 있어야 되겠죠. 화폐.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 탈중앙화 금융이다.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졸리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상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네, 이건 이제 말을 연결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그거 몰라도 되고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가상화폐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자, 이 디파이가 가능한 환경은 도대체 뭐냐? 다시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입니다. 네. 지금 다 설명드렸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블록체인 전문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대부분 다 답이 뭐로 나와요? 비트코인으로 나와요. 그건 잘못된 답입니다. 잘못된 답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2009년도에 채굴했던 그대로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그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 거기에는 별로 그 가미가 안 돼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블록체인 하면 무조건 그냥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블록체인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탈중앙화가 딱 떠오르시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는 블록체인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중개기관이 필요 없다. 요 정도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죠. 탈중앙화 금융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지폐? 이거 가지고 탈중앙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지폐를 쓰려면 반드시 그 인정한 그것을 받는 사람한테만 그게 필요한 그 화폐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시중에 좀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시중에 지금 그 전 세계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금 아까 그 잡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코인들은요, 사실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토큰입니다. 토큰.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회사나 다 만들 수 있는 토큰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99% 토큰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1%만 남는다. 그 1%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가 개념 또 선입견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냥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앱을 필요해서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 앱의 하나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용도에 쓰느냐? 전자금융을, 탈중앙화 금융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존 금융이 도대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존 금융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조금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이든 자생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그냥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잖아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데 전통 금융, 기존 금융은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근본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단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 핀테크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거래하기는 편해졌을 뿐이지 거래하기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시스템은 100년 전, 200년 전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지향 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좋은 말로 한계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사실은 고객 지향 정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고객 지향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냥 앞에서 이제 서비스업이니까 또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앞에서 고객 만족시킨다, 고객 감동한다 이러지만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사실은 고객 지향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단 이제 불편하고 이런 걸 해소하는 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지, 진짜 고객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정책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기존 금융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 자체가 복잡합니다. 절차 자체가. 그래서 KYC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Know Your Customer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인가를 뭔가 거래하려면 내 모든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정보 하나라도 안 주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을 좋은 상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자생력도 생기지가 않았었고 고객 지향은 안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저런 어려운 절차, 복잡한 절차, 또 고객 지향 정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혹시 보험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은행들은 저렇게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옛날부터. 근데 전 세계 어느 보험회사 지금까지 파산된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보험회사든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거기서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이루어져서 생긴 그 수수료나 그런 이익들이 다 그 중개기관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팔아서 현금을 쓰려고 팔았어요. 그럼 바로 돈이 나와요? 며칠 만에 나와요? 이틀, 3일 걸리죠? 예. 네. 지금 디지털 시대도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 내가, 가족이 유학을 가 있어. 그래서 생활비를 보내야 돼. 그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아니면 이제 요즘 인터넷도 되는데, 송금을 하고 또 며칠 기다려야 돼요. 송금 수수료 또 비싸요. 한 10,000원씩 12,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로 보내면요, 다 1분, 2분 만에 다 돈이 갑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은행 계좌가 없어. 당연히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은행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도, 저 산골에 가도요, 핸드폰,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돈을 바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30초 1분 안에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네. 이게 그동안에 기존 금융 서비스가 이렇게 비효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투명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은행에 1,000만 원 갖다 예치를 했어요. 1년짜리 이제 정기예금 예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예치한 돈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어디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1년 뒤에 나는 당연히 믿고 찾으러 가면 줄 거라는 믿음 하나 갖고 그냥 거래하는 거지, 내 돈이 제대로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투명하지 않아요, 기존 금융은. 그래서 저렇게 아까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데가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채에다가 60% 이렇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국채가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그렇게 한 군데다가 많이 투자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기업들이 저걸 몰랐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투자했다는 거를. 이렇게 불투명하다. 그럼 디파이는 그럼 뭐가 좋냐? 기존 금융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디파이는 뭐가 좋냐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만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편하다. 굳이 은행 가고 상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낮은 진입장벽.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신용에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 다 거래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약 20억 정도 인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은행 계좌를 안 갖고 있답니다.
지금 계좌 하나가 없는 평생 은행 가보지를 않은 사람이 약 20억 명이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 정도로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금하는 것 자체도 진입장 높아. 문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환경이 틀리지만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 하면은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은행을 안 믿어요. 정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냥 내가 집에 갖고 있다가 쓰고 말아. 네.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나라는 금융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지금 후진국 이하는 다 대부분 다 그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탈중앙성이다. 디파이가. 굳이 중개기관, 중개은행이 필요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차별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결합성입니다. 결합성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혹시 이번에 어린이날이 지나갔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만 어린이날 혹시 어린이 장난감 혹시 손주들한테 사주신 분 계신가요? 돈 줘요? 그렇구나. 애들도 이제 돈을 좋아하나요? 저는 이제 이마트 잠깐 딸은 제 아이는 아니고 다른 데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제 이마트 가서 쭉 한번 돌아봤더니 막 애들 데리고 와서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면 그냥 보면 무조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떼쓰고 안 사주면 큰일 나. 무조건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장난감 중에 레고 장난감 있어요. 레고. 아시죠? 네. 레고는 뭐예요? 뭐가 좋아요? 좋은 점. 레고라는 거는 그 아이가, 갖고 노는 아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머리 좋아진다 이래서 레고를 많이, 지능 좋아진다. 그래서 레고를 많이 레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끼는 거예요. 이 결합성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금융 레고, 머니 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좋은 디파이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저는 그걸 갖다 그냥 바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농협에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 세상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서 아무리 좋은 거가 있으면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쉽게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왼쪽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준도 없고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열풍입니다. 특히 재작년까지는. 작년에 조금 많이 이제 쭈그러들었지만. 근데 이쪽은 지금 기존 전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상호 수렴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호 수렴은 뭐냐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혼자 기존 자본시장, 기존 금융만 있을 때는 저 가상자산 시장이 저걸 아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기존의 전통금융 절대로 인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뭔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랬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갖고는 이 일반 대중을 흡수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겼겠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통 시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복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통 시장도 야, 새로 나온 디파이라는 새로운 좋은 금융이라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만 그냥 기존 것만 고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우리 쓸 자리가 없겠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거를 견제하는 거 있으면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은 상호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걸 갖다 이제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얼마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 누군가는 지금은 이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기존 시장이 나중에 저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나중에 이제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최근에 아주 법제화가 여기 나왔죠. 제가 요걸 만든 건 사실은 이 작년 말 올 초에 만들었는데 사실 요게 이제 법제화가 올 1월 달 올 들어와서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토큰 증권이라는 게 이제 아예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의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이나 세부 방법만 아직 안 나오지 이미 그래서 이걸 법제화 시켰기 때문에 증권회사나 이거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토큰 증권 시장에 엄청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던 가상자산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여의도로 대거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로. 그게 토큰 증권입니다. 자, 토큰은 뭐예요? 토큰? 옛날에 시골에서 버스 타실 때 토큰 쓰지 않으셨어요? 쓰셨죠? 그게 토큰이에요. 그때 왜 토큰을 썼을까요? 돈으로 내면 되지. 자, 돈으로 내면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럼 거기 안내양이 언제 그 수많은 사람을 맨날 거슬러줘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서로 버스 회사도 그렇고 버스 타는 사람도 그렇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뭐 800원짜리, 700원짜리 딱 토큰을 하나씩 만들어서 정부에서 시에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탈 때 토큰을 미리 한 10개, 20개 사놓으면 뭐 잔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토큰만 내고 들어가요. 그게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증권에다가 증권을 이제 토큰식으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인 거예요. 자, 그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지금까지는 이 토큰 증권이 이제 법제화 되기 전에는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로 증권이 발행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PO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은 그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3년, 5년씩 준비를 해서 상장을 해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생기면서는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에 내가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토큰 발행을 했으면. 그 상장할 때는 아무 심사라든지 뭐 무슨 기준이 없어요. 정부에 만든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그 거래소 그 화폐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만 내면 그냥 아무 회사나 다 받아줬다. 그것을 IPO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니셔티브 코인 오퍼링. 예? 지금은 그 상장시키기가 힘들다.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해놔서 그렇지 지금도 별로 원래 주식 증권거래소 같이 그런 심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사업 계획서만 제대로 쓰면 다 상장을 사실 해줘요. 돈만 내면.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안전한 시큐리티 토큰을 이제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럼 좋은 거냐 하는 거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증권의 개념이 뭐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토큰 증권의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이다. 이럽니다. 증권. 네,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지금 최초로 법제화를 해서 아예 일반인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토큰 증권입니다. 효과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대상이 굉장히 확대됐어요.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미술품, 와인, 뭐 부동산, 모든 실물 자산을 이제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호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 금융권과 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융합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게 토큰 증권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준다. 그동안에 코인 투자하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누가 안전성 확보해 줬어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내 책임화에 했죠. 근데 이 토큰 증권은 이제 다 투명하게 그것도 블록체인 기술로 정부에서 아예 허가받은 그런 회사들만 발행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뭐든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느 걸 투자하는 게 좋은지는 개인들이 이제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와인을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와인을 우리가 먹는 와인은 그냥 싼 와인이고요. 저 고급 와인은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와인은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산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와인이 1년 뒤에 2년 뒤에 1억 2억 한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와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5천만 원이 없잖아요.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그 와인을 갖고 있는 그 와인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토큰 증권으로 쪼개서 10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NFT 강사이신데 죄송합니다. 여기 STO하고 NFT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STO는 이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강원도 이쪽 가면 콘도가 많죠. 근데 콘도 내 분양권을 살 수 있죠. 근데 콘도 분양권을 살 때 나는 몇 호에서만 무조건 들어갈까? 이게 없죠.
콘도 분양권을 사면은 그날 가서 내가 부킹을 미리 하면은 그냥 그날 비어 있는 방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콘도 분양권입니다. 그렇죠? STO가 그런 겁니다. 근데 NFT는 아파트를 내가 살 때는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몇 동 몇 호를 사죠. 그게 NFT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을 짓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멀리 바라본다. 근데 멀리 바라보려고 사다리에 위험한 데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한계가, 그래서 아까 기존 금융의 한계라고 그랬죠, 제가. 문제점? 한계들이 많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또 이 디파이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지가, 근데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게 가려면, 디파이가 성공하려면 좀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풀어야 될 과제. 첫 번째는 신뢰 회복입니다.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디파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좋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거를 회복해야지 그게 성공하지, 신뢰를 다시 찾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라 사건이 작년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디파이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엄청 지금도 많아요. 그 만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제대로 가고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많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4차 산업 잠깐 설명드리면서 스마트 얘기 말씀드렸죠? 이 개인의 스마트화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스마트화. 네, 개인이 이제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똑똑해질 수 없지만 일반 우리 대중들이 스마트화 될 때는 그런 큰 저런 사건들이 작년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지양을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누구 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스마트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네이즘 재단에서 작년 8월경에 8월경에 디파이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아직은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하지 않고 이제 지금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수료를 저렴하게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담시켜 드리기 위해서 폴리곤 기반의 매틱 메인넷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박혀 있는 지금도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의 첫 번째 아이템은 대출입니다. 대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데 저희 전우치 디파이는 대출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킹 예금 상품만 지금 있습니다. 그ده 있고 그다음에 우리 네이즘 재단의 기축 화폐라고 볼 수 있는 네이즘 코인을 이자로 지급한다. 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센티브를 뭘로 주냐? 디보. 여러분들 디보 아시죠? 디보? 아토의 디보 있잖아요. 그 디보로 인센티브를 이자 외에 또 디보를 추가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뭐 이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도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자 그 디보하고 네이즘 코인을 지금 열심히 이자로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올해 이제 한 8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제 이 디보 네이즘 코인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비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테라 루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디파이 회사들이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내포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스마트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똑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발행을 해서 여기 내용 자, 첫 번째는 운영자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이익이 첫 번째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들이 먼저 다 갖고 있어.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소문이 막 나. 이 굉장히 좀 신선한 젊은 친구들이 뭔가 미래 전망한 뭐를 만들었대. 그래갖고 막 이게 건너 하면서 이제 나는 잘 몰라. 근데 누가 뭐 좋대. 그러면 그냥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그렇게 해서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네이즘 뭐 얘기하면은 어디 상장됐어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장된 거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 준비를 하지 않았든지 아예 할 계획이 없든지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이 99%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다 나중에 없어진다는 이유는 한 90%는 약 90%는 처음부터 생태계를 만들 생각을 안 했답니다. 안 하고 그냥 상장을 한대요. 근데 한 10% 정도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난 제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전형적인 이런 것 같이 만들어서 내가 잘 가려고 하는데 상장을 했더니 갑자기 예상치 않게 돈이 엄청나게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는 한 100억, 200억짜리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1조가 들어왔어. 그럼 그걸 만드는 운영자들이 생태계 만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9%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그 외에 90%는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영진들이 저 왼쪽에 저 진하게 있는 것 같이 경영진들이 다 먼저 소유하고 있게 된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폭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네이즘 전우치 디파이는 어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영자,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참여 회원들을 예를 들면 블랙 마케팅,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폭락 가능성이 없는 게 이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킹 위주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스테이킹도,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고요. 95%가 다 기간으로 좀,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뭐,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폭락 가능성이 일반 프로젝트하고 틀리게 없다. 그 다음에 아토 투자할 때 이제, 그 네이즘 코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지금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생태계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무 시간에 제가 생태계를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견고한 가격 상승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상장할 지금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상장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전우치 디파이가 좋은 점이 뭐냐? 금방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우선주의다. 경영자, 그 운영자 만든 사람이 우선주의가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는 회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실무 시간에 구체적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검증을 지금 1년 반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업 분야에도 있고 많이 세상에도 알려져 있고 이래서 검증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 회사의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검증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전우치 디파이의 특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디지털 자산이 그 사용 가치가 있는지 내재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를 보셔야지 누가 만들었다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실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